1950년 11월 말 압록강변 국군과 유엔군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괴멸 직전이었고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크리스마스 전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당시 70세였던 맥아더는 태평양 전쟁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1942년 일본군에게 필리핀을 빼앗기고 나는 돌아올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채 탈출했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3년 후 필리핀으로 돌아왔고 1945년 도쿄만의 미주리함 갑판에서 일본의 항공 문서를 받아냈습니다. 전쟁 후 그는 일본의 사실상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천황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일본인들은 그를 효군, 무인 통치자라 불렀습니다. 맥아더는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옳았고 늘 이겼습니다. 하지만 1950년 11월 25일 그 자신감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압록강 너머에서 30만 중공군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산맥을 타고 내려온 중공군의 인해 전술 앞에서 유엔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맥아더는 중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웨이크 섬에서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개입한다 해도 우리 공군력으로 충분히 격퇴할 수 있습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사흘 만에 유엔군은 청천강 이남으로 밀려났고 한 달 전 맥아더가 약속했던 크리스마스 귀환은 허망한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동구전선에서는 미 해병 1사단이 장진호에 포위되어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생사의 기로에 섰습니다. 12월 초 도쿄의 맥아더 사령부. 그는 참모들에게 현 상황을 완전히 새로운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긴급 전문을 보냈습니다. 30발에서 50발의 원자폭탄이 필요합니다. 그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만주 지역의 중공군 보급기지와 공군기지에 핵폭탄을 투하한다. 두 번째 단계,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방사성 동위원소 코발트 60을 살포하여 60년에서 120년간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죽음의 벨트를 만든다. 대륙과 반도를 영구히 격리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맥아더에게 제한전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이 맞붙는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쟁은 완전한 항복으로 끝났습니다. 타협은 없었습니다. 맥아더의 눈에 공산주의는 나치즘과 다를 바 없는 악이었습니다. 악은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 섬멸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워싱턴의 정치가들이 전쟁을 망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손발을 묶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2월 24일, 맥아더는 또다시 전문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더욱 강경한 어조였습니다. 중국 본토를 폭격할 권한을 달라. 장제스의 국민당 군대를 한반도에 투입하게 해달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사용하게 해달라. 현재의 제안은 우리를 패배로 이끌 것이다. 워싱턴에서는 거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맥아더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도 정치적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쟁이 아니다. 그것은 학살이다.
메가더는 자신이 단순히 한국에서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와의 최종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공산주의는 아시아 전체를 집어삼킬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유럽이고 결국 세계 전체가 붉은 깃발 아래 놓일 것이었습니다. 1951년 3월, 메가더는 워싱턴의 허락도 받지 않고 중국에게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즉각 전투를 중지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 그렇지 않으면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확대할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였습니다. 외교 정책은 대통령의 권한이었습니다. 하지만 메가더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70년 군 생활 동안 누구에게도 복종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갔습니다. 공화당 소속 조셉 마틴 하원 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트루먼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막지 못하면 유럽도 무너진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승리를 대신할 것은 없다. 마틴 의원은 이 편지를 의회에서 공개했습니다. 메가더는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워싱턴에서는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민의 여론은 달랐습니다. 여론조사에서 66%가 메가더를 지지했습니다. 트루먼의 지지율은 26%로 추락했습니다. 메가더는 영웅이었습니다.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승리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착은 세계를 제3차 세계대전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백악관. 트루먼 대통령의 책상 위에는 메가더의 전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해리 트루먼은 메가더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주리주의 평범한 농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대학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포병 대위로 참전한 것이 그의 유일한 군 경력이었습니다. 1945년 4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은 느닷없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습니다. 루스벨트의 그림자에 가려진 소인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은 역사상 가장 중대한 결정들을 내려야 했습니다.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할 것인가? 소련과 대결할 것인가? 마샬 플랜으로 유럽을 재건할 것인가? 베를린 봉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는 매번 옳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결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연일 회의를 열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1949년 8월 29일, 소련이 첫 핵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핵 독점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핵무기를 사용하면 소련도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 오마 브래들리 장군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적과 벌이는 전쟁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잘못된 장소.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걸린 곳은 유럽이지 아시아가 아니다. 잘못된 시간. 아직 소련과의 전면전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잘못된 적. 진짜 적은 중국이 아니라 소련이다. 브래들리가 두려워한 것은 한반도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명확했습니다. 서유럽 방어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소련군 175개 사단이 동독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서독을 방어하는 나토군은 12개 사단뿐이었습니다. 만약 소련이 서독을 침공하면 며칠 안에 라인강까지 밀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국방부 내부 문서에는 이런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면 스탈린은 이것을 기회로 삼을 것이다. 미국의 주력이 아시아에 묶여 있을 때, 미국의 핵자산이 한반도에서 소진되고 있을 때, 그는 서독을 침공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끼 이론이었습니다. 스탈린이 미국을 한반도라는 늪에 빠뜨리고 그 틈을 타 유럽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공포였습니다. 한국은 미끼였고 진짜 목표는 유럽이었습니다. 합참은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당시 미국이 보유한 핵탄두는 약 300개였습니다. 메가더가 요청한 대로 한반도에 50개를 쓰면 250개가 남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서유럽을 침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250개로 소련 전역의 목표를 타격해야 했습니다.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바쿠 유전, 우랄 공업지대, 시베리아 철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핵무기는 무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맹국들이었습니다. 12월 4일, 영국 총리 클레멘트 애틀리가 급히 워싱턴으로 날아왔습니다. 트루먼이 11월 30일 기자회견에서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한 것입니다. 그는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오는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애틀리는 트루먼을 만나자마자 따졌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면 소련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들은 서유럽을 공격할 것입니다. 런던이 먼저 불타게 될 것입니다. 영국 국민은 한국 때문에 핵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국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도, 네덜란드도, 벨기에도, 모든 유럽 동맹국들이 같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핵전쟁을 시작해서 그 보복이 자신들에게 떨어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유럽인들의 눈에 한국은 먼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자신들과는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핵전쟁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생존 문제였습니다. 트루먼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동맹을 이루면 냉전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나토가 무너지면 소련이 유럽을 집어삼킬 것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합참의 분석 보고서는 냉정했습니다. 한반도는 핵무기 사용에 적합한 지형이 아니다. 산악 지형이 70%를 차지한다. 산이 폭발 효과를 차단하고 충격파를 분산시킨다. 중공군은 대규모로 밀집해 있지 않다. 그들은 야간에 이동하고 낮에는 산속에 숨어 있다. 가치 있는 표적을 찾기 어렵다.
더 치명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핵무기를 사용했는데도 중공군의 진격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핵무기의 억제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소련은 미국의 핵무기가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핵무기의 신호가 깨지는 순간 소련은 더 대담해질 것이다. 핵무기는 만능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국무부는 경고했습니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어 또다시 아시아 국가의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은 인종주의 국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3세계 국가들은 미국은 백인에게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지만 아시아인에게는 서슴없이 사용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 우위를 잃을 것입니다. 냉전은 단순한 군사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념전쟁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독재. 미국은 자유세계의 수호자였습니다. 도덕적 우위를 잃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트루먼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다. 한국전쟁은 제한전으로 치러야 한다. 하지만 메가더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1951년 4월 11일 이른 아침, 트루먼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본인은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을 극동군 사령관직에서 해임합니다. 매슈 리지웨이 장군이 그의 후임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을, 살아있는 전설을 해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트루먼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군은 문민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대통령의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외교 정책에 월권했습니다. 나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전국에서 트루먼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의회에는 트루먼 탄핵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69%가 메가더 해임에 반대했습니다. 사람들은 트루먼의 인형을 불태웠습니다. 트루먼은 반역자다 라는 플래카드가 거리에 나붙었습니다. 4월 19일 메가더는 귀국했습니다. 50만 명의 인파가 샌프란시스코 거리로 쏟아져 나와 그를 환영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환영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700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늘에서는 색종이가 눈처럼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메가더, 메가더. 4월 19일, 메가더는 의회 합동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상하원 의원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대법관들도 장성들도 모두 자리를 채웠습니다. 메가더는 30분간 연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략을 옹호했습니다. 승리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남겼습니다. 늙은 군인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메가더는
미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루먼은 비겁한 정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트루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5월, 상원에서 메가더 해임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7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 브래들리 장군이 증언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전략은 제3차 세계대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 공격은 소련의 개입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전쟁을 확대할 수 없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조지프 로턴 장군도 증언했습니다. 핵무기 사용은 소련의 개입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들은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중국을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유럽이 위험해집니다. 공군 참모총장 호이트 벤덴버그 장군도 나섰습니다. 네가더 장군이 요청한 대로 중국 본토를 폭격하려면 우리 공군 전력의 대부분을 아시아에 투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유럽 방어가 텅 비게 됩니다. 국무장관 딘 에치슨도 증언했습니다. 중국 본토 공격은 소련과의 상호 방위 조약을 발동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동맹국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여론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네가더의 전략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를요. 그가 제안한 핵무기 사용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수 있었는지를요. 7월,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트루먼의 결정은 옳았다. 메가더는 틀렸다. 메가더는 1952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지만 참패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대중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1964년 4월 5일, 그는 84세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성대했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끝났습니다. 완전한 승리도 완전한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38도선 근처에서 전선은 멈췄습니다. 미국인들은 실망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기지 못했는가? 왜 우리 아들들이 죽어야 했는가? 하지만 트루먼의 선택은 세계를 구했습니다. 만약 메가더의 주장대로 핵무기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국 본토가 핵공격을 받았다면 소련은 개입했을 것입니다. 1950년 2월 체결된 중소 우호 동맹 상호 원조 조약에 따라 소련은 중국을 도와야 했습니다. 소련이 개입하면 유럽이 전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소련군 175개 사단이 서독으로 밀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3차 세계대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핵전쟁이었을 것입니다. 1950년대 초 인류는 멸망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웅적 집착이 세계를 파멸로 이끌 뻔했습니다. 트루먼은 불명예를 감수했습니다. 그는 1953년 임기를 마칠 때까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지지율은 22%까지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옳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오늘날 트루먼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평가합니다. 그가 제3차 세계대전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핵전쟁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베트남 전쟁처럼 드라마틱하지도 않았고 제2차 세계대전처럼 영광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정쩡하게 끝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류를 구한 한 사람의 용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영웅은 때로 틀릴 수 있습니다. 화려한 경력과 찬란한 업적에 항상 옳은 판단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의 지혜가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인기를 잃을 각오로 옳은 결정을 내리는 용기가 때로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것이 1951년 봄 워싱턴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